앉으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오세요. 뭐 서 있고 싶으면 그대로도 괜찮고요. 반가워요. 늘 겪어야 하는 일인데도 첫 만남은 언제나 어색하네요. 전 국선 변호인 전미애라고 합니다. 그쪽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잘해봐요. 자, 그럼 진짜 안 앉을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지만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수감번호 315 맞죠? 사건번호 2019-563 이름이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네, 알아요. 생각이 복잡하겠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테고. 공소장을 검토해봤어요. 이유야 어찌됐건 누구라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이죠. 저도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전 지금 그쪽 심정을 짐작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기소가 된 이상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걸 도와주라고 법정에서 절 보낸 거고요. 그러니 힘들겠지만 저에게 협조해줘요. 그게 또 그쪽을 위해선 나을 테고. 제 얘기 이해하시겠죠? 이름이 뭐죠? 네? 이름이요. 이름? 그러네요. 내게도 이름이 있죠.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기억할 때예요. 자, 이름? 몰라. 잊었어. 내 이름을 잊었다고. 이름 따위 그까짓 거 아무려면 어때?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되잖아. 이제 와서 그따위 걸 기억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뭘 알고 싶은 건데? 벌써 다 말했잖아. 뭘 더 알고 싶은 거냐고! 날 좀 그만 괴롭혀. 날 이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봐요. 날 데려가요. 날 데려가요, 제발! 이게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이었죠. 뭐랄까, 거실 소파에 앉아 감자칩 먹으면서 드라마 보다가 물벼락 맞은 기분이랄까. 느닷없고 당혹스럽고 짜증도 조금 나고. 그렇게 첫 대면은 책상에 마주 앉아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국선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맡았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문턱에 그 여자를 만나 2계절을 보내고 이제 징글징글하게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얘기라도 하다 보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지금 이 혼란이 왠지 전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때론 슬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그 여자로부터 노여나고픈 이기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전 속물이니까요. 며칠 뒤 전 첫 만남의 그 거지 같은 기분을 목구멍에 걸린 알약처럼 꾸역꾸역 삼키고 다시 접견을 신청했죠. 하설인이에요. 하설인. 이름 한번 듣느라고 꼬박 이번 주를 다 보낸 셈이네요. 아, 화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꽁한 성격 아닙니다. 이름 참 예쁘네요. 미애가 뭐야, 정미애가. 너무 흔하고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죠? 할아버지가 한자 공부를 좀 하셔서 직접 지어주셨대요. 물하, 아름다울 서, 맑은 리. 아름답고 맑은 물. 제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건 이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답고 맑으려면 고여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은 어느 순간 고여버린 것 같아요. 썩은 웅덩이같이 악취가 풍기고 구더기가 득실대는. 와, 처음엔 말도 안 할 것처럼 무뚝뚝해 보이더니 말 잘하네. 어릴 땐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한설이. 한이 서린 애라고 애들이 이렇게 귀신처럼 눈을 치켜뜨고 한설이, 한설이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개그는 별로구나. 뭐라고 하셨어요? 아, 별 얘기 아니에요. 나이? 네? 나이요. 죄송해요. 제가 한쪽 귀가 안 좋아서. 나이요? 39이요. 내년이면 40이네요. 나이를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사는 게 맞네요. 직업은? 직업이요? 뭘 말해야 하지?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다 얘기해 보세요. 결혼 전엔 주로 편의점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 전엔 홍보용 전단지도 돌려보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설거지나 청소도 해보고 대형마트 주차 안내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았을 땐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은 적도 있어요. 애들 키우느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치킨집을 냈을 땐 저도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왔어요. 큰애 업고 닭도 튀기고 카운터도 보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치킨집 문을 닫고 나서는 다시 또 이 일을 최근엔 동네 하나로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일했어요. 비린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전 생선도 안 먹는데. 그래도 어렵게 구한 자리라 다른 코너로 바꿔달란 말도 못했어요. 잘릴까봐요. 일할 사람이야 저 아니어도 많을 테니까. 가끔 유통기한 지난 생선을 얻어다가 애들 반찬을 해줬어요. 팔 수만 없을 뿐이지 상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애들은 생선을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반찬값도 좀 줄일 수 있어서 그건 좋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무직이라고 할까요? 계약직 판매원이라고 하죠. 최근에 한 일로. 그러세요. 가족 관계는요? 가족 관계요.
또 말하기 싫어졌어요? 혼자예요, 지금. 네, 그건 알아요. 친정 쪽으로 몇 분 확인이 되는데요. 아버진 죽었고 엄만 몇 년 전까지 가끔 통화는 했는데 이제 치매가 심해져서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오빠하고는 연락하나요? 아니요, 친오빠도 아닌걸요 뭐.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재혼했거든요. 그래도 고마워요. 지금 저 대신 엄마를 모시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서로 연락을 끊었어요. 그럼 면회 오는 사람은 있어요? 뭐 친구라도. 누가 절 아는 척하고 싶겠어요. 뉴스에도 크게 났을 텐데. 친하게 지낸 사람도 별로 없고요. 손목 상처는 좀 어때요? 아, 왜요? 어디가 안 좋아요? 배가 아파요. 네? 제가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만할래요. 하설이. 그녀는 그 취소에 있으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감 초기에 불안이나 경계 심리도 많이 좋아져서 저와의 대화도 한결 편해졌죠. 하지만 사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면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 지낼만 해요? 어우, 너무 덥지 않아요? 찜 같고 뭘. 결혼 전에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처음엔 넓은 옥상을 혼자 마당처럼 쓸 수 있어서 좋아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왜 옥탑방 방세가 싼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낮엔 꼭 찜질방 같았어요. 쉬는 날도 낮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든 나가야 했죠. 근데 나가면 또 다 돈이니까. 변호사님은 그런 경험은 못 해봤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느낌이 와요. 힘들게 산 사람은 아무리 꾸미고 감춰봐도 질병이 냄새가 나거든요. 질경이? 네. 제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스트레스와 물리적 파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가 반응하지만 파괴는 그 부분만 해를 입어요. 질경이는 길 위나 길가에서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몸체가 찢어지는 물리적 파괴에 늘 노출되어 있죠. 좋은 서식처는 경쟁이 심하니까 스트레스를 피해서 길가까지 밀려나온 셈이에요.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은 거죠. 사실 질경이도 처음부터 밟히며 살고 싶은 생명체가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적응하며 살게 된 거예요. 짓밟히고 또 밟혀서 잎이 찢어지고 짓눌려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면서. 옥탑방에 살 때 에어컨이 있는 도서관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집어든 식물도감에서 읽었어요. 아니,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실은 얘기가 너무 와닿아서 그 페이지만 몰래 찢어갖고 나와서 여러 번 읽었어요. 100번도 더 읽은 것 같네요. 질경의 냄새라. 나에게선 무슨 냄새가 나죠? 변호사님요? 와인 냄새. 응? 난 막걸리 좋아하는데. 막걸리를 와인처럼 마시나 보죠.
다음엔 그렇게 한번 마셔봐야겠네. 서린 씨, 이제 공판이 2주 정도 남았어요. 내가 서린 씨를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고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사건 이야기를 좀 해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겠죠? 장마철엔 부침개 만들어서 막걸리 먹는 게 최고인데 여기선 그런 거 꿈도 못 꿀 거예요. 아쉽다. 저 김치 부침개 진짜 맛있게 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 서린 씨!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고 서린 씨를 변호할 수는 없어요. 수사 기록도 다 검토해 봤지만 난 서린 씨의 진술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서린 씨의 공식 변호사니까요. 이건 내 일이에요. 서린 씨랑 수다 떠는 거 싫지 않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농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난 변호사라고요. 재판정에 들어가서 검찰이 얘기하면 네, 뜻대로 하세요. 전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요. 나랑 사건 얘기하기 싫으면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죠. 뭘 알고 싶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하죠? 그날 벌어졌던 일 기억하죠?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우선 진술 조서가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해해요. 이해 못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은. 그래요. 그냥 서린 씨 마음을 짐작만 할 뿐이에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재판 일정 내내 견뎌내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떠오르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린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날도 하나로마트에서 일을 끝내고 복지회관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애들 옷을 갈아입히고 늦은 저녁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마트에서 나올 때 팀장님이 챙겨주신 냉동 오징어를 데쳐서 먹을 생각이었어요. 애들은 밥상 겸 앉은뱅이 책상으로 쓰는 탁자에 앉아서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그림책에 색을 칠하고 있었어요. 막 물이 끓기 시작해서 오징어를 넣으려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벌써 술이 잔뜩 취해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현관에서 자빠졌죠. 큰애가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애들만 안 보면 그래도 견딜 수는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가는 애들을 보고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야! 왜 숨어? 아빠가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도망가? 그러더니 애들 방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뛰어가서 방으로 가로막고 섰어요. 여보, 애들은 그냥 둬. 애들만 제발. 갑자기 숨이 확
안진뱅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울림이 없는 차갑고 야멸찬 소리. 남편은 울며 떼쓰는 둘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다시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골아 떨어졌어요. 둘째는 혼자 울다 지쳤는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숨소리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큰애를 품에 안고 어둠 속에 앉아만 있었죠. 날이 완전히 저물고 집안이 깜깜해졌는데도 한참을 더 있었죠. 달리 뭘 해야 하는지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둠이 무겁다. 어둠도 무게가 있나 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진술서에 쓰여있는 그대로예요. 그것까지 또 얘기해야 하나요?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2차 범행 장소로 이동해 저지른 행위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야 했어요. 아니면 무척 후회했을 거예요. 차 범행을 저지르던 배가 때에 고프네요. 네? 아마 저녁 먹을 시간이 됐나 봐요. 여기 와서 시간 맞춰 먹어 버릇했더니 배가 고파요. 습관이 참 무섭네요.
증거 사진으로만 봤던 범행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서울 외곽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형 임대 아파트였어요. 집은 이미 말끔히 치워져서 사건 당시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죠. 통풍이 잘 안 되었던지 벽지 곳곳에 곰팡이 자국이 심했어요. 화장실 문 앞에는 하트 모양의 하늘색 패널이 걸려 있었는데 그 패널에는 색지로 오려 붙인 글이 쓰여 있었죠. 행복한 우리 집. 참고인 진술을 한 주변인들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로마트 팀장은 후덕해 보이는 인상의 아주머니였어요. 하설인 씨가 매우 수줍음 많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손님들 상대하기를 어려워해서 매니저한테 꾸중도 많이 들었다고요. 혼자 벌어서 애 둘을 키운다는 얘기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매니저 몰래 덜어 반찬거리라도 챙겨줬답니다. 하설인 씨 바로 옆집 할머니는 제 신분을 밝히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피살된 남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많았다고 오밤중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일쑤였고 애 엄마 얼굴이며 팔뚝에 멍든 모습도 수없이 봤답니다. 애들 불쌍해서 어쩌냐고 애들 엄마만이라도 꼭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실은 어제 남편이랑 좀 다퉜어요. 오랜만에 집안에서 마주쳤는데 집이 지저분하니 어쩌니 하면서 타박하길래 한바탕 했죠. 그러더니 씻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꼴을 보라요. 아우 너무 얄미워서 혼자 술 한잔하고 심란해서 뒤척이다가.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봐도 되나? 대학에 있어요. 법학과 교수. 캠퍼스 커플이었죠. 부럽다. 연애할 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젠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동창회하듯이 얼굴을 본다니까요. 그러다 누군가 어느 순간 한가해져서 뒤돌아보면 상대는 키보다 옷자란 억새풀밭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빼곡한 억새풀들에 가려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겠죠. 와, 설인 씨 시인 같다. 시 써보는 거 어때요? 개그도 못하는데 시는 무슨. 아, 뒤끝 있구나. 아,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남편분하고 잘 지내시면 좋겠네요. 하나로마트 팀장님이 결국 곁에 남는 건 남편밖에 없대요. 봐서요. 아, 지금은 꼴도 보기 싫고 뭐 눈에 띄면 귀찮기만 하니까. 그래도 부럽다. 설인 씨는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남편이 자주 오더라고요. 담배나 컵라면 같은 거 사러요. 남편은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늘 콧잔등에 땀방울이 맺혀 있고 등골에도 땀이 배어서 젖어 있는 게 눈에 띄었죠. 좀 안쓰러웠어요. 제 처지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을 먹자네요. 얼떨결에 끄덕이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절 보러 일부러 그 편의점에 들르는 거였어요. 그날 삼겹살 먹으면서 끔찍하게 싫지만 않으면 자기랑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질경이 냄새를 맡았어요. 질경이 냄새. 소주 냄새, 삼겹살 냄새, 비린 땀 냄새보다도 더 짙은 질경이 냄새가 그 남자한테서 맡아졌어요. 다음날
만났어요. 남편이 모는 봉고차를 타고 한강 고수부지도 가고 하늘공원도 가고 행복했죠. 처음 느끼는 낯선 기분들. 평생 그때만 같을 수 있다면. 그래서 결혼했어요? 식은 올리지 않고 남편이 살던 자취방으로 제 짐을 옮겼어요. 그러다 큰애를 갖게 됐죠. 둘이 정신없이 일해서 둘째 애를 가질 때쯤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사하는 날 나에게도 이런 삶이 비로소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보는 날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애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제는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남편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사귀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술이 취하면 거칠어져서 아무하고나 종종 시비가 붙곤 했죠. 가끔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면 다음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고 나면 또 한동안 잠잠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조류독감으로 치킨집을 헐값에 넘기게 된 후부터 남편이 술도 더 마시고 폭력도 잦아졌어요. 둘째 애를 낳을 때도 남편은 만취 상태로 술집서 행패 부리다 경찰에 체포돼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왜 그냥 견디고 살았어요? 나 같으면 남편은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불쑥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친 적이 있어요. 흥분해서 날뛰는 남편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갔죠. 저도 같이 경찰서까지 가서 몸에 난 상처들 사진도 찍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진단서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면서 결심했죠. 이젠 끝이야. 다신 맞지 않을 테야.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도 싫고 더운 날 멍자고 감추느라고 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가스 냄새, 진통제도 이제 지겨워. 끝이야. 더는 못 참아. 그리고 다음날 다시 경찰서에 갔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어요. 어린애처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꺽꺽 울어대요. 어떡해요. 형사님한테 사정했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생각하면 무서워요. 제가 왜 용서를 빌어야 했는지. 도망이라도 가버리지. 사실 수없이 많이 생각했어요. 애들 데리고 멀리 달아날까? 저 인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까? 부모 없는 애들로 남겨두느니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이 가라앉고 검붉은 멍자국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견뎌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바뀌어요. 남편도 나도 언젠간 늙어갈 테고 애들은 쑥쑥 자랄 거야. 그럼 지금보다야 훨씬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이, 부질없는 희망이. 붕대를 풀었네요. 흉터 남겠다. 죽을 생각이었어요? 네? 죽으려고 손목을 그은 거냐고. 죄송해요. 제가 오른쪽 귀를 다쳐서 한쪽으로만 듣다 보니까. 남편한테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중학생 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아버지한테요? 어려서부터 의붓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왜 그렇게 절 미워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맞았어요. 얼굴에 멍든 게 창피해서 학교도 많이 빠졌어요. 어머니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두셨어요? 엄만 식당 일 한다고 집에선 잠만 자고 나갔으니까. 그땐 어렸으니까 맞을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3살 위였던 의붓 오빠가 볼 때마다 말리고 위로도 해줘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절 안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일이 벌어졌죠. 오빠를 원망하진 않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치매 걸린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늘 맞는 내가 안쓰러워서 위로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난 오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오빠와의 일을 알아버렸어요. 매맞는 일이 더 많아졌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고등학교 다니다 집을 나왔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오빠와 다시 연락이 됐죠. 엄만 제가 어디 가서 죽은 줄 알고 찾지도 않았대요. 지금 나한테 한 얘기들, 서린 씨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은 그 사연들이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변호사님한테요. 그 끔찍한 일들이 모두 서린 씨 한 사람한테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죠? 그러게 아마 제가 미련한 인간이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서린 씨 바보야? 네? 아니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맞고 또 맞고 당하고 또 당하고만 살아? 한번 되돌아보지도 못해? 이빨로 악쓰고 깨물어 볼 수도 없어? 착한 오빠? 서린 씨는 강간당한 거라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그 파렴치한 인간이 그 착한 오빠의 실체라고. 서린 씨 의붓 아버지나 오빠나 모두 범죄자들이고 서린 씨 피해자라고. 그렇게 바보처럼 때리면 맞고 무시하면 눈 내리깔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껏 그렇게 당해온 거라고. 죄송해요, 변호사님. 죄송? 지금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냐고.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그저 그런 인간으로 타고나서? 글쎄요, 그냥 제가 못나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뭐가요? 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가 뭐죠? 잠들어 있는 남편 목을 조른 후에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 거지 같은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남편의 성기를 잘라냈죠.
절대로 세상에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바다는 왜 그 밤중에 거기까지 간 거죠? 작년 여름에 어린이집에서 갔던 곳이에요. 큰애가 너무 좋아해서 올 여름에 꼭 다시 가자고 약속했거든요. 잠들어 있는 둘째를 담요에 눕히고 큰애를 품에 안고 검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조금 있으니까 달빛을 받아서 바닷물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참 평화로웠어요. 큰애를 저 바다로 보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큰애는 고치지도 않고 바닷물에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마치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멀어져 갔어요. 큰애가 바다 한가운데로 멀어지고 나서 둘째 애한테 돌아왔어요. 둘째 애를 품에 안고 앉아있는데 갯벌에 박힌 조개 껍데기가 눈에 띄었어요. 이거면 되겠다 싶었죠.
손목을 그은 후에 둘째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냥 꼭 끌어안아줬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럽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서 이런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든 게 서럽게 미안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의 무게를 다해서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정신이 들고 하루가 더 지나서야 둘째가 제 품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같이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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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눈물을 보며 연민과 함께 조금이라도 일을 빨리 끝마치고자 했던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임을 알고서도 이를 외면한 이 사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저 여인을 보듬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저 여인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미친 새끼들! 언론들이 이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화가 치밉니다. 그들은 하설이를 그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먹잇감 정도로만 보이는 듯합니다. 살인마 하설이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다. 악마의 미소를 보았다. 하설이 신문하는 검사를 향해 미소. 전문가 분석 결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이웃들도 모두 속았다. 직장 동료도 경악. 아니, 도대체 이 기사들 어디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이성적인 논리와 분석은 어디에 있나요? 하선인이 아니라 언론이 미쳤고 언론이 경악스럽고 그 언론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불쌍할 뿐입니다. 서희 씨, 내 말 한 번만 들어줘요. 전문의한테 정신감정을 받아보기로 해요. 사건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서린 씨의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전에 수없이 폭행당한 전력이 입증됐고 당일엔 큰애마저 남편의 폭행으로 숨이 끊어져 갔어요. 분명히 재판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감성적으로 호소해보죠.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로 인정받으면 감형이나 치료 감호가 가능해요. 싫어요. 서희 씨! 난 미치지 않았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내 의지로 저지른 일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려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이 일을 악물고 손에 힘을 줬어요. 내 의지였다고요. 그러니 난 정신병자로 만들지 말아요. 그럼 둘째는 그 어린애가 당신 품 안에서 죽어갈 때는 그때도 제정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 세상에 멀쩡한 정신으로 제 자식이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는데! 난 그애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 그냥 꼭 끌어안아줬을 뿐이야.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온몸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꼭 안아줬을 뿐이라고. 미안해요. 서린 씨, 재판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의 목표는 단 하루라도 형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게 뻔하고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예요. 서린 씨 나이 이제 겨우 39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아요? 다시 저 담벼락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걸요. 너무 절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들이 날 이곳에 가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너무 끔찍해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전 이곳이 더 편해요. 그리고 더 이상 온 몸으로 안아줄 애들도 없고요. 그래요. 서린 씨 말대로 이 세상은 끔찍해요. 그런 세상에 굳이 맞설 필요가 뭐죠? 변호사님, 전에 저에게 자존심도 없냐고 물으신 적 있으시죠? 있어요, 자존심.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하게 지킬 건 그것밖에 없어요. 자존심. 질경이 뿌리 같은 거겠죠. 질경이. 서린 씨, 나에게선 질경이 냄새를 맡지 못했죠? 와인 냄새가 난다고. 그렇다면 아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삶의 때가 두껍게 끼었거나 아님 내 연기가 제법 그럴듯한 탓일 거예요. 내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군대가 체질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군인 정신으로 꽁꽁 싸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집에서는 대장이어야만 하는 사람. 대화라는 건 없고 명령목과 복종만 있는 사람. 엄마를 때렸어요. 언니도 때리고 오빠도 때렸어요.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죠.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나도 맞았어요. 나는 맞으면서 이를 갈았어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맞고만 있진 않을 거야. 6학년 때 용기를 내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 일로 아버진 강제 퇴역당하셨죠. 구타는 더 심해졌어요. 난 맞을 때마다 경찰서를 향했어요. 아버진 전과자가 되었죠. 이후로 더 이상 맞지는 않았지만 난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관계가 되었어요. 결혼할 때 동화에나 나올 법한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 30평생을 살면서 쩍쩍 갈라진 가슴에 죽을 것처럼 목이 탔거든요. 난 남편의 작은 무관심이나 소홀함에도 견디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남편은 그런 나를 숨막혀 했죠. 지금 남편과 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지만 한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그냥 두어야 했을까요? 엄마처럼, 언니나 오빠처럼 나도 견뎌내야만 했을까요? 그랬다면 이 쩍쩍 갈라진 가슴에 50이 넘도록 목 타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저앉고 싶지 않아요. 내 선택이 옳다고 외칠 수 있게 서희 씨가 도와줄 수 없어요? 애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에 가끔씩 집 앞 산책로를 걸었어요. 그냥 별 이유도 없이 집을 나와요. 길은 끝도 없이 길게 이어지죠. 저 멀리 아득하게 희미한 등불을 밝힌 다리가 보여요. 길 양옆으로는 냇물이 흐르고 냇가엔 잡초가 우거져 있죠. 옅은 안개 때문인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산다는 게 이런 건가 보구나. 길의 끝이 어딘 줄도 모르고 그저 한 발 한 발 미련하게 앞으로 내디딜 뿐. 가끔 꿈일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나선 늦은 밤의 산책.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다가간 만큼 멀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걸어도 저기 있을 뿐인걸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변호사님을 돕겠어요? 혹여 변호사님 산책길이 외롭다고 느끼시면 그냥 말없이 옆에서 같이 걷고 싶다는 소망은 가져볼게요. 하설이. 그녀는 결코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판 일정 내내 난감하게 이를 데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때론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이 사회에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 가해자에게 심판의 칼을 쥐어주고 동정을 구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를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공판이 거듭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져 갔습니다. 갈수록 초조해지는 저와는 달리 그녀는 평온을 찾아가는 듯이 보였죠. 다만 접견 때마다 부쩍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마도 쌀쌀해진 날씨 탓인 것 같으면서. 애들이 보고 싶어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아마 날씨가 쌀쌀해진 탓인가 봐요. 단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국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생선을 구워서 밥을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고 새가 되렴. 나무가 되렴. 그녀와 두 계절을 보내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야 할 깊은 밤중에 불현듯 일어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도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 산책로가 있거든요. 거길 걸어요. 두 발은 규칙 없이 멋대로 나가고 깨진 유리조각 같은 생각의 파편들이 무질서하게 머릿속을 핥힙니다. 와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시간엔 냄새가 짙어집니다. 물냄새, 풀냄새, 도시냄새. 그리고 또 낮에 길을 걸으면서 자꾸 바닥으로 눈길이 가요. 보도블럭 사이나 갈라진 시멘트 담벼락 틈에 도단한 풀이 보이면 저게 질경인가 하고 유심히 보게 되죠. 그리고 비만 오면 김치 부침개를 해서 막걸리를 마십니다. 응?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요? 꿈 꿨어요. 꿈? 무슨 꿈? 맛있는 꿈이요. 변호사님 보니까 생각나서. 맛있는 꿈이 뭐죠? 변호사님이 접견 오실 때 김치 부침개를 해오셨어요. 비가 와서 김치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하는데 제 생각이 나서 싸우셨다. 해산물 싫어할 것 같아서 돼지고기를 갈아서 넣었다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침이 흘러서 깨보니까 옷깃까지 다 침이 젖어 있었어요. 기왕이면 막걸리도 좀 가져오시지. 아우, 이거 미안해지네. 왜요? 실은 주말에 비 왔잖아요. 김치 부침개 해서 막걸리 마셨거든. 와, 부럽다. 다음에 다시 비 내리면 지금 음식물 반입 안 되는 거 저도 알거든요. 괜히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눈 올 계절 아닌가요? 그러네. 벌써 계절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검사가 볼 때 피고인이 피살된 남편에 의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럼에도 범행이 의도적인 게 명백하고 또한 잔인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가벼이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 측은 매맞는 아내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들어 형법 제10조에 기재된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강경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가 아닌 점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살해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고 자식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0조에 명시된 살인죄에 해당하며 위법 유책하다고 보는 바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재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못 특정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하설이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의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집 밖으로 내몬 건 어려서 아버지에게 당해왔던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의 폭력을 수없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평생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의 삶이 뼛속까지 검붉게 멍들어가는 동안 이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동안 그들의 이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피고인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지역의 경찰과 공무원들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까? 피고인 하설이 그녀는 말합니다. 난 엄마로서 온 마음을 다해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불행히도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 숨이 끊어져 갔습니다. 피고인은 그 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도 작은 범법 행위나 사고 한번 저지르지 않고 이 사회의 품에 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외면한 채 그녀의 목을 졸랐던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피고인 하설이는 과연 가해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 사회가 더불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하설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남성들의 폭력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짓이겨진 한 여인의 상처 입은 영혼이 내지르는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을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 우리 사회가 피고인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면서 최후 변론을 가름하는 바입니다. 할 말이요? 갑자기 무슨 말을? 차를 타고 오다가 창밖으로 비행기가 가는 걸 봤어요. 하얀 꼬리를 하늘에 길게 남기면서 서서히 멀어져 갔어요. 문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하늘에 떠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사람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겠죠. 뒤늦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미련을 남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봐야 저만 더 바보 같아질 테니까요. 다만 딱 한 번 변호사님하고
김치 부침개, 막걸리는 먹어보고 싶네요. 그게 다예요. 나 말고 다른 변호사를 만났으면 좀 나았을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왠지 개운하지가 않아서요. 전 괜찮은데. 변호사님 덕분에 이름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기쁜 생각도 드는걸요. 나이 들고 나서 언젠가부터 제 이름을 잊고 지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평생 그렇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많이 불러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설이나 하솔인 몰라? 아름다울소? 맑은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럴 기회가 올까요? 마을로 들어서는 어귀에 넓은 들판이 있어요. 가을엔 억새꽃이 햇살을 받으면서 바람에 살랑이면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어요. 그 꿈결 같은 풍경을 어릴 때 가슴에 멍울도 채 잡히지 않았던 꼬마 시절에 넋을 놓고 바라보곤 했었죠. 그러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뭘 안다고, 뭐가 그리 맺힌 게 있었다고, 고작 그 나이에. 생각하면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어요.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억할 수 있는 시절이 있다는 게. 겨울이 길겠죠? 눈이 다 녹으면 그 들에도 다시 꽃들이 피어날 텐데. 그죠? 그럼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다시 와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여태 그 말을 못했네요.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었어요. 뭐든 때가 있는 거니까요. 왠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는 끝까지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이 혼란스러운 심정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선인 저 여자를 고작 법이라는 논리로, 순진한 이성으로, 이기적이고 편견 덩어리인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윤리라는 잣대로 단죄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변호사라는 사실, 이 참담하고 막막한 현실에 대해 누가 저 대신 나와서 변론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에 다시 환하게 그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